입안 절개 뼈색재량 많음인가요? 저희 누님이거든요. 작은 누님인데 이 사진은 이제 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예요. 근데 입안 절개랑 뼈삭제량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희 누님은 피부가 늘어져서 윤곽 수술을 한 거고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삭제량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얼굴이 늘어졌는데 거상을 하려다 보니까 뼈가 굴곡이 너무 심해서 뼈를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거상을 하니까 울리불리한 게 없는 라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뭐 거상이 만든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잘 보시면 앞부분에 어, 울세라만 10여 년간 하면서 이렇게 살이 늘어지고 살이 꺼지고 이런 저희 누님의 20대, 30대 모습을 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천천히 좀 살펴보시면 이런 질문 안 하실 텐데 그냥 건너 건너 스킵해서 보시고서는 그냥 틱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본문에서 외국에서 한 사진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저기는 외국 병원이라 한국에서 저 정도 하는 곳은 없겠죠. 이거는 뭐죠? 어, 외국에서 한 사례를 보니까 외국에서 의사가 되게 잘한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종 차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서양인들은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흉터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흑인은 흉터가 많이 보이죠.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성형수술 전후 결과를 흑인으로 보여주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해외 어느 사이트를 봐도요. 수술 전후 결과를 흑인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피부가 두꺼워요, 흑인은. 그래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그게 결과가 밖으로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흉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백인은 뭔가 수술을 해놓으면 피부가 얇아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요. 하다못해 거상수술한 경우에 흑인 거상수술한 케이스 찾아오시면 제가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안면거상 이런 거를 흑인을 수술 전후 결과를 보여주는 어떤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권, 스타벅스 음료권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외국 애들은 백인 애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애들 흉터 안 남는 애들 수술하면은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황인종이다 보니까 황인종 안에서도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백인에 가까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제가 안면거상을 해요. 얼마 전에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뭐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용실 갔는데 안면거상하고 흉터 이렇게 없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자기 피부가 얇어. 그래서 흉터가 거의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말이야 고맙죠. 근데 피부가 정말 두꺼운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저는 안면거상을 거의 안 권해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피부가 두껍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여자들은 화장이라도 하고 머리라도 기르니까 좀 가리고 다닐 수도 있고 좀 메이크업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머리도 짧지 화장도 안 하지. 그러니까 흉터가 나오면 고지고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남자 거상은 제가 의사 생활하는 동안 10명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손에 꼽아요.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누가 거상 상담 남자분이 오시면 웬만하면 안 권해요. 하다못해 눈 수술, 나이 드셔서 이렇게 눈 처져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잘 안 권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국 병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환자가 외국 사람 백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 정도 하는 곳은 없겠죠. 이거는 약간 문화적 사대주의예요. 성형외과 기술은 제 생각인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탑 티어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분야, 뭐 가슴 성형이나 뭐 안면거상 이런 거는 백인 그룹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동양아시아권에서 동양인 대상으로 하는 수술로는
거의 대한민국이 탑티어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서 저 정도 하는 곳은 없겠죠. 이런 말은 조금 맞지 않아요. 원장님, 제가 광대 수술 후 개구장애가 생겼는데요. 광대를 원위치 시키고 싶지 않을 시 구상돌기 절제술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대 과교정 때문에 개구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광대를 살짝 벌려보는 게 첫 번째고요. 최후의 수단이 구상돌기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나온 그 사례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링크 한번 나중에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게 구상돌기 절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작용은 사실은 뭐 큰 부작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턱을 닫는 그 입을 닫는 과정 있죠. 씹는 과정. 거기서 영향을 많이 하는 게 교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템포럴 머슬이 턱을 닫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세 가지 근육이 땡겨서 입을 다물게 되는데, 그게 끊어지면은 어쨌든 간에 근육 세 개가 컨비네이션으로 움직이던 게 하나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도 두 개로 기능은 하지만 뭔가 그 어긋남이 좋지는 않겠죠. 정상적인 구조를 파괴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대 주의 수술이나 재건으로 많이 말고 살짝 꺼내는 식으로 개구장이 나아질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예에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턱이 다소 작고 짧은 유형인데 3종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윤곽 3종이겠죠? 재수술 상담을 받으면서 다른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 CT 사진을 보면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과하게 받지 않아서 부작용이 덜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턱 전진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체부 볼륨으로 입가 아래쪽에 음영이 지고 아주 약간 오메가 턱이 있는 듯 합니다. 어느 원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턱을 좀 더 빼고 길이를 늘리면 이 부분이 펴질 거라고 하시는데, 한 차례 수술로 요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턱 앞으로 빼고 길이 늘려서 이 체부 볼륨을 뭐 해결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역삼각형 빗살무늬 토기가 되거나 O 이상이 되거나 얼굴이 너무 길어져서 마녀턱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원장님이야 사진들 보여주면 되잖아 하시지만 그동안 성형 여러 차면서 말은 참 쉽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자주 있어서 무례할 수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 제 지금 얼굴형은 그래도 전보다 낫고 아주 심한 무턱이거나 처지거나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얼굴형은 아닌 것 같은데, 수술을 하자니 겁나고 수술을 안 하자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필러로 한번 맞아보세요. 지금 링크 걸어주신 부분이 이제 필러로 그런데 해결하는 분들인데, 그 영상인데, 필러 맞는 거 괜찮아요. 한번 맞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괜찮으면 뭐 그런 필러 맞은 느낌으로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계속 필러 맞고 지내던가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계속 맞으면은 그게 퍼져요. 퍼지면서 여기가 뭉뚱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3, 4년 간격으로 계속 맞으면. 그래서 한두 번 맞아보고 느낌 아쉬운 거 좀 달래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형물 수술을 시작한 이유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필러를 매년 맞는 분들이 이제 지겹다. 지방이식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평생 어떻게 사냐. 또 필러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서 내가 평생 이러고 어떻게 사냐. 이런 분들 때문에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환자분한테도 그냥 필러나 지방 맞으세요. 한번 맞아서 느낌 보세요. 그리고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것도 나쁜 방법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링크 걸어주신 영상에서 그 말씀해주신 그 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필러로 살짝 맞아보고 그러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선택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저는 이 정도 크기 광대로 재건하고 싶습니다. 예전 광대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재건 시 다시 피부 박리가 들어가서 광대뼈를 볼륨감 있게 재건해도 연부 조직이 원하는 느낌으로 따라가 주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아래 저 사진처럼 광대 튀어나오고 그 위에 살이 매끄럽게 붙어있게 재건하기 어려운가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그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수술 원칙이에요. 수술을 통해서 뼈도 줄어들지만 살에도 변화가 생기고 연부 조직도 손상을 받아요. 그런데 뼈는 그렇다고 연부 조직 손상 받은 것까지 고려해서 뼈를 너무 많이 크게 만들면 나이 들어서 그게 혹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뼈는 수술 전 상황보다 모질나게 만들면 만들었지 그 상황을 넘지는 절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부분 연부 조직에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진피 이식을 하고 있어요. 광대 재건하면서 진피 이식 같이 하는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피 이식을 해서 이런 느낌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하고 똑같게 만들어라. 그럼 솔직히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번에 3D 실리콘으로 코 재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산이라는 업체와 언급하지 않으신, 언급 안 한 게 아니라 언급 많이 했는데 애니메디 솔루션이라고요. 다른 업체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거산이라는 업체는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애니메디 솔루션은 제가 창업 단계부터 이 보형물 개발을 같이 제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줬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거산이라는 업체는 이제 다른 방법보다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뼈를 CT 찍어서 갖고서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 연골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연골 있는 부분까지 맞춰서 보형물을 제작하는 거는 사실은 애니미드 솔루션이 유일하고 그 특허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산에서는 뭐 나름의 본인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연골 모양을 그냥 유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거산이라는 지정병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산은 모르겠어요. 저는 써본 적은 없고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장단점을 제가 써보지 않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애니메이드 솔루션 업체에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품 개발을 직접 했던 입장이라서 저는 애니메이드 솔루션에서 나오는 이노핏이라는 보형물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각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턱끝 길이 축소하며 시너지를 내기 위해 사각턱 절제 수술도 하였는데 지금 제가 딱 지금 선생님이 올리신 저 사진처럼 턱의 중간 피부는 처지고 귀 밑과 턱 끝 쪽 피부는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턱 밑 쪽 근육이 처져서 이중력이 심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 안면거상만이 답인가요? 영상 보셨으면은 제 유튜브 방송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볼륨을 채워주는 게 먼저예요. 이런데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고요. 이런데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늘어진 부분이 100%다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살이 많은 두툼한 분들은 거상을 나중에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안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하자. 정상적인 뼈 구조로. 그런 다음에 모자르고 처진 느낌이 아직 있다면 그때 가서 거상을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뼈 이 상태에서 거상하면요 빗살무늬 톡이 되고 여기 꺼진 거 그대로 더 보입니다. 그래서 거상으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녀턱이 생기는 이유가 볼륨이 줄어서라면 볼륨이 줄어든 만큼 애초에 근육을 타이트하게 묶었다면 마녀턱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연장이나 전진술 말고 근육을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수술하면 개선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이가 길면 묶어주면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짧아진 만큼 불룩해져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이 손바닥이 있어요. 제 손바닥이. 근데 이 손바닥이 짧아졌어요. 그러면 짧아지기만 했나요? 옆에서 보면 두꺼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육을 묶어주면 턱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살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마녀턱은 안 되겠지만 주걱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에서 그 중간선을 잘 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만 하면 개선은 되겠지만 주걱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살을 여기다 끄집어 올려놨으니까 턱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짧아지면 두꺼워지는 거고, 여기 있는 걸 올리면 이게 어디 제거한 게 아니니까 밑에 쳐져 있던 걸 올리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걱턱 되잖아요. 그건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선에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재건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 내어 이런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궁금한 점은 답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대 재건을 고민하는 사람인데요. 병원 후기에 폴리머 계열 중 PMMA 수술로 수술한 분들 보았는데 혹시 뼈와 융합되는 소재라고 말씀 피크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피크는 지금 허가를 아직 광대 쪽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써볼 의향은 있는데 지금 인허가를 이게 사실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인허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허가를 받는 그 심사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짧으면 6개월, 1년인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식약처 허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거의 혼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늦어진다고 하는데 피크는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광대 쪽은. 그래서 두개골 쪽은 허가가 나 있는데 뭐 광대나 턱이나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면 써볼 의향은 충분히 있는 재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은 또 중앙부가 짧은 얼굴이 이쁜 얼굴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울 볼 때 내가 코가 긴 건가, 인중이 긴 건가, 남들이랑 비교하고 한 번도 길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인중이 갑자기 길어 보이면서 거울 볼 때마다 난 인중이 길어 하고 인중 축소술을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말 들으니 내가 욕심이 과하구나. 생긴 대로 살아야지 싶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재수술을 상담을 하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뭐냐면요. 남들 얘기 듣고 수술 결정했다가 수술한 경우. 친구, 상담실장, 어떤 의사 말, 또는 인터넷에서 하는 말, 이런 거 듣고 그냥 나도 그런 거 같아서 했다. 이런 경우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재수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인들 또는 사람들의 유행 이런 거 말고요. 거울 보고 본인한테 조금 더 본인 얼굴을 조금 잘 이해하고 약간 본인 얼굴을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금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나도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야, 나도 장동건으로 살고 싶지. 이왕 사는 거면.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나를 장동건 만들어준다 그러면 난 영혼을 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왕 한 번 사는 거 장동건이나 원빈으로 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죠? 하지만, 굳이 안 되는 거를 자꾸 흉내내려고 애쓰면서 시간 보내고 돈 버리고 시간 낭비하는 게 과연 인생에서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0대 때는 이 사각턱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사각턱 수술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이 턱이 나와서 주걱턱 느낌이 저는 싫고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네,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 어차피 얼굴로 승부가 안 나잖아요. 뭐 내가 그거 한다고 뭐 갑자기 내 팔자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사람들이 뭐 잘생겨졌다고 막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내 경쟁력은 그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필요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해서 뭐 할 건데? 뭐 영어 배워할 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싫죠. 뭐 싫으냐 좋으냐 그러면 싫죠. 지금도 장동건으로 살게 해준다 그러면 나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주변에서 친구가 뭐 했는데 되게 예뻐졌다 그러면 나도 하고 싶고
또 요새 이런 게 있다는데 되게 좋대 하면 또 따라가서 한번 나도 맛보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 자신을 조금 더 관찰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라는 게 기대치에 못 미칠 때가 문제가 생기면 물리적으로 수술 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보니 여타 금전적인 계약 관계보다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수술 끝나면 당신 할 일 끝난 듯이 무조건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두 번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데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시험처럼 재시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대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는 수술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환상을 버려야 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환자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거 된다는 사람을 쫓아가고 찾게 돼 있어요. 또 의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수술을 해야지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를 조금 과장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당신은 해봤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수술 받겠어요. 인절하게 원하는데 선생님 저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요. V라인이 되고 싶고요. 너무 이렇게 해서 이뻐지고 인형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넌 해봤자 그렇게 안 돼. 포기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한테 수술 절대 안 받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도 아마 어떤 환자분이 괜히 왔나 보다 하면서 저를 욕하면서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대면 상담을 했는데 본인은 턱이 작은데 중안면부가 길다고 생각하고 코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작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 턱이 작은 것보다 이게 중안면부가 길고 뭐 이렇게 볼살이 많고 아니 턱이 작아서 그렇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나 이 볼살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려고 물어보려고 한 페이지를 적어 왔는데 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환자분 문제는 여기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벙 찐 거죠. 그러면 그 환자가 제 말을 듣고 아 나는 턱이 작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의사랑 나랑 안 맞아. 다른 병원 가봐야겠다. 거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던데 거기 가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90% 이상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수술을 감행하겠죠. 근데 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였고 내가 어느 정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냐라고 의사가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술 후에 갈등이 생기죠. 돈을 벌어야 되는 의사와 간절히 원하는 환자가 만나면 이런 일들이 기대치에 못 미칠까봐 끊임없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환자는 기대치를 낮추고 의사는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죠. 답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외과든 내과든 수술로 조사버린 몸속의 조직과 세포들은 지 알아서 자연적으로 회복됨. 의대 1학년 가자마자 배움. 의대 1학년 가자마자 이런 거 안 배워요. 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세요. 오레알? 근데 신경은 건드리면 안 됨. 신경이 아예 차단된 게 아닌 양악 수술하다 뼈에 눌리고 살짝 건드려진 정도는 회복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건 1학년 때 배운다고 할 수도 있는데 1학년 때 이런 거 잘 안 배우고요. 생리학 배우고 이런 거 생화학 배우고 이래요. 그래서 알아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100%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 치유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처랑 흉터는 남겨요. 100%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건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요. 수술 후 6개월 돼야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수술은 6개월 이후에 하시더라도 재건 상담은 빨리 오세요. 수술은 제가 하지 말라고 나중에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건 상담은 빨리 오세요. 왜냐면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기다려야 되는 경우지만 상담은 빨리 오세요. 상담은 빨리 오시고 나중에 수술 계획을 천천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면은 괜히 엉뚱한 시술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오셔서 정확한 얘기 듣고 같이 경과 보면서 수술 계획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고 1년 가까이 됐는데 두피 감각이 거의 안 들어왔으면 앞으로도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눈썹 쪽 누르면 찌릿찌릿 아픕니다. 이마 내시경 거상하면요, 여기 구멍 난데 여기 이 뒤쪽으로, 이 정수리 부분으로 감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와요. 근데 절개한 부위가 신경을 잘라 먹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근데 감각신경은 이게 잘렸다고 해도요, 막 뒤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100%는 아니어도 거의 회복이 돼요. 그리고 찌릿찌릿 이렇게 아픈 거, 이거는 거상할 때 뭔가 조작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수술 조작을 했는지 모르니까. 답변 되셨길 바라고, 조금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요. 무조건 좋아져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묻어나게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흘려보내시면 아마 어느 날 괜찮아졌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앞광대 보형물 수술하면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와 보이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앞광대 보형물을 수술하면 45도가 덜 보여요. 앞광대가 꺼져 있으면 45도가 더 튀어나와 보여요. 만약 그렇지 않으니까 뒷얘기는 필요 없겠죠? 최소한 진심이랑 상담비 지불은 내원에서 상담받아. 뭐 이렇게까지.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앞광대가 튀어나오면 45도가 작아 보이고요. 앞광대가 없으면 45도가 더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윤곽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이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답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아까 보였는데 수시님 맞죠? 이거 수시님 질문이죠? 맞죠? 수시님 지금 방에 계신가요? 채팅창에 계시면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2주 정도 들여서 농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그 꼬맨 자리, 그 스티치라고 그러죠. 실밥 있는 데랑 점막 사이에 음식물이 낀 거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그냥 살짝 물로 씻어주거나 실밥 뽑으면 대부분 나서요.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안 상처는 뭐 대충 듬성듬성 꼬매놔도 잘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에 혈행이 좋은 곳이라. 근데 뭐 여기 노란 농이 나온 거는 아마 스티치 앱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실밥 꼬맨 자리에 있는 누렇게 낀 농이지 않을까. 이건 실밥만 뽑아줘도 좋아져요. 2주 정도 지났으면 실밥 뽑았을 거고 그러면 상관없을 거라고 봐요. 또는 반대로 실밥을 뽑았는데 실밥이 다 안 빠지고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녹는 실밥이긴 하지만 이게 녹으려면 한 2달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녹으면서 농처럼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재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드물게는 꺼즈가 들어있어서 염증이 쫙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유 없이 상처가 안 났으면서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큰 병원 가보고 이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수술해 주신 선생님 믿고 그냥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들어요. 뭐 수술 후 염증으로 재수술한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런 괴담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 뼈 수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정보가 주는 불안함인 것 같아요. 근데 수신님이 지금 아까 계셨다가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 되셨길 바래요. 아마 지금쯤이면 괜찮아지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3주 됐을 텐데. 저는 안화상 윤기가 높아서 코 7mm 썼어요. 근데 눈썹뼈 바로 밑에 실리콘을 넣어서 코가 상당히 길어 보이게 되어 재수술로 실리콘 좀 더 낮추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뼈와 실리콘 사이가 많이 들어가 보일까요? 뭐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짧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안화상 윤기가 너무 높아서 코 7mm를 쓴다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화상 윤기라고 보고 이게 코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높게 되면은 여기가 꺾이면서 보여요. 여기가. 그러면서 살짝 여기가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바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려면 여기서 이렇게 노란 선, 요 부위에 이렇게 보형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노핏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걸 보트 쉐입이라고 그래요. 보트 쉐입, 배.
보트 쉐입 보형물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노핏 보형물은 안화상 쪽에 높게 들어가는 분들은 보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뭐 저보고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뭐 씨걸이라고 하든가 갈매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씨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펀넬이라고 해서 깔때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넬이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런 느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한 예를 보면요. 이제 이게 기존에 들어있던 보형물 7mm, 8mm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안화상이 튀어나와 있으면 보형물이 들어갈 때 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조금 넓혀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높이를 낮추더라도 좌우폭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PCL 틀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 뼈만 남잖아요. 뼈 흡수 안 되려나요? 생성된 뼈잖아요. 만들어진 뼈기 때문에 뼈라는 거는 흡수와 생성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요. 그러니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성도 될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생성과 흡수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퀴블리움이라고 그러죠.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하고 생성되는 양이 같아지는 거예요. 멈춘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흡수도 일어나고 계속 생성도 되는 거예요. 우리 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생성도 되고 흡수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평형 상태에 이루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겠죠. 그러니까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될 거예요. 근데 생성도 계속 돼요. PCL 틀 사라진 후 뼈 생성 후 그 부위 리프팅 받으면 흡수 안 될까요? 리프팅이랑 뼈 흡수랑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안면거상했다고 턱이 뼈가 작아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너무 도움이 되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원장님께서는 미용 양악 추천하는 편이신가요? 미용 양악을 추천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미용 양악을 조금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경우는 하라고 해요. 근데 최후의 보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 방법이 없을 때는 양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라면 굳이 양악까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 기간이나 환자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조금은 길고 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리를 잡는데 파리채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에프킬라 뿌릴 수도 있고 뭐 화염방사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악은 약간 화염방사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파리가 아니고 만약에 집안에 온통 불개미떼가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에프킬러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미용 양악은 어쨌든 간에 좀 신중하자라는 생각이고 적극적으로 미용 양악을 뭐 끝판왕이니 이게 제일 좋아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신중하자라는 스탠스예요. 저도 딱 살과 조직으로져 있는 케이스인데 뭔 시술이나 나아질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거라도 있나요? 이게 살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살과 조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한다면 사실 해줄 게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CT 찍어서 확인하셔야지 본인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턱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또는 얼굴의 교합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셔야지 본인이 확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는 사각턱의 장점이 있나요? 사각턱의 장점이요? 그냥 살고 싶은데 그래서 장점을 찾게 된대요. 사각턱의 장점이요? 글쎄요. 저도 사각턱이라 뭐 장점이라고 말할 건 아닌데 뭐 그냥 지금 당장 떠오르는 말을 해라 그러면은 뭐 하관이 좀 튼실해야 말려눈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정도 말고는 사각턱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근데 안정감은 조금 있겠죠? 사각턱이 너무 없으면 나이 들어서 조금 옹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이 먹으면 사각턱이 있는 게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관상학적으로 사각턱이 좀 있어야 말려눈이 좋다고 하니까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젊었을 땐 갸름한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3, 40대 넘어가지고 너무 갸름하고 뾰족하면 사람 조금 없어 보이는 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40대 넘은 3, 40대 후반이나 뭐 40대 넘으신 분들, 뾰족한 분들 보면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악광대 지방 이식했을 경우 광대 수술하면 더 처지나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광대 수술은 지방 이식했다고 광대 수술한다고 더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식했던 지방은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노상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얼굴에 넣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빼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넣는 거 쉽고 빼는 거 쉬운 거는 유일하게 우리 그 HA 필러라고 하는 거,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종류 계열만 주사로 뿅 놓으면 없어지니까 그거 말고는 넣는 건 되게 쉽죠. 넣는 놈은 다리 뻗고 자요. 의사들끼리 하는 말인데 얼굴에 뭐 넣는 사람들, 뭐 이상한 주사들 넣는 사람들은 다리 뻗고 자요. 근데 빼는 사람들은요, 노심초사하면서 속된 말로 후달려요. 그래서 빼는 거는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거 쉽다, 잘한다, 나는 되게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글쎄요, 그렇게 다리 뻗고 아주 쉽게 주사 놓듯이 뺄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난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 난 잘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작용들을 보고 있자면 뭔가를 빼는 작업은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턱 근육이 많으면 수술 전에 보톡스를 확 줄이고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하셨던 질문이죠, 사실은. 턱뼈를 줄이면 근육도 줄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고 수술하는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뭐 이갈이가 심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광대 수술 전에 보톡스 맞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턱 근육이 많다고 수술 전에 보톡스를 줄인다고 해서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두상 필러 2주 후 필러 주위 둥글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런 분들 꽤나 있습니다. 두상 필러 요새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필러라는 게요, 조금 뭐 한 2, 3cc, 1, 2cc 정도 넣는 건 괜찮은데 두상에다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필러를 넣으면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두피는요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잘 늘어나지 않는 피부를 필러를 넣어가지고 많은 압력을 줘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피로 가는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요. 그러면 탈모가 생겨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녹이는 주사로 녹였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까요? 지켜봐야 돼요.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탈모 생긴 원인은 너무 많이 팽창을 해서 피부에 밥을 주는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그 압력에 눌리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모근 세포가. 그래서 굶어 죽어서 머리카락이 빠진 거예요. 근데 모근이 살아있다면 머리 다시 나겠죠. 근데 모근마저 죽어버린 거라면 거긴 진짜 땜빵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 해준 거 있었죠? 교근 축소술. 이게 작년 4월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이거 문헌 내용 해준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조금 긴 내용이더라도 교근을 줄이고 사각턱을 수술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한 영상 속에서 원장님께서는 이노피 프로그램으로 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코필러를 녹이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못 빼죠. 못 녹이죠. 줄어들긴 했지만 자가 줄기세포 맞은 사람은 일반적인 필러들처럼 지방을 녹일 수가 없는 것이고 녹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는 피부 두께라고 보고 그냥 이노피 프로그램 진행해도 돼요. 녹지 않는 필러를 맞으신 분들은 이노핏으로 측정하기 전에 코를 열어서 필러를 긁어낼 수 없는 노릇인데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수가 생겨요. 하지만 측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뼈랑 보형물이 딱 맞는 거는 상관없어요. 보형물이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잖아요. 필러니 지방이식이니 이런 거랑 상관은 없어요. 아랫면은. 근데 윗면이 중요한 거는 이 두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피부 두께가 변수가 있다면은 이 두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수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보형물 손으로 깎는 것보다는 아랫면은 정확히 맞잖아요. 윗면은만 다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때. 그러면 훨씬 정확도가 올라가죠.
이런 경우 이노피수를 측정하나 의사들이 직접 실리콘 깎아서 맞추는 하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아니, 아랫면은 정확히 맞잖아요. 이노핏은. 윗면이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럼 아랫면이라도 정확히 맞추고서 윗면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근데 깎아서 하는 경우는 윗면, 아랫면 다 맞춰야 되니까 훨씬 변수가 많겠죠. 그리고 CT상 피부 두께를 보고 수술 대상자의 이노피 실리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코를 열어서 녹지 않는 필러를 긁어낸 후에 피부 두께가 얇아지면 이미 만들어진 이노피 보형물 높이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시라면 병원에서 직접 상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 CT 보면서 답변 되셨길 바라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코 수술했는데요. 이노피 수술로 재수술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실리콘이 있는데 이노피 측정 어떻게 하는지. 이거 더하기 빼기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워낙에 있던 보형물이고요. 그거 더하기 빼기 볼륨 측정해가지고 이거 다 컴퓨터 계산해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보라색 보형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서 이걸 다 계산해서 보형물을 제작한다. 이미 있는 보형물 때문에 이런 모양이니까 이게 빠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 되려면 이런 볼륨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구강외과라는 치과에서 안면윤곽을 한다고 하던데 치과에서 안면윤곽 한다고 하는 거 처음 들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설명할 건 별로 없어요. 뭐 치과에서도 안면윤곽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리고 뭐 성형외과 전문이 아니어도 피부과에서도 안면윤곽 할 수 있고요. 뭐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면윤곽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경험치 아닐까요?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술을 하냐, 그런 문제에 있지만, 뭐 저는 윤곽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받으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제 주변에 치과 선생님도 많거든요. 친한 후배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한데, 양악을 하는 거 치과에서 하는 거는 뭐 그래 오케이. 근데 뭐 광대 수술을 한다, 턱 수술을 한다, 근데 치과에서 한다?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여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뭐라고 말하기 조금 예민한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성형외과에서 받으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던 시절에는요, 치과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없었어요. 제가 트레이닝 받던 시절에 전문의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턱인데 턱 보형물을 하면 얼굴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래도 뭐가 들어가니까 커지는 건 맞겠죠? 볼륨으로 보면은 필러를 맞아도 얼굴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는 거니까 얼굴은 좀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선생님께서는 환자들의 발품팔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요, 솔직히. 필요하다 또는 뻘짓이다. 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이 그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에 대한 생각 없이, 본인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병원만 다녀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쓰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어디서 출발하지가 정해져야지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안 하고, 뭐 카카오 내비, 뭐 티맵 내비, 네이버 내비, 김기사 내비, 구글 내비, 이 5개의 내비를 다 켜가지고 어느 길이 제일 좋을까 하고 이렇게 다수결로 정하는 분 있으실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병원이 있는 곳이 반포동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서초구 반포동인데 그 서초구 반포동에서 남산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남대교 건너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만약에 제가 남산으로 간다. 그럼 마포대교는 원효대교 건너야 되거든요.
한남대교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뺑 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니 누가 그러던데 남산 가려면 한남대교가 제일 빠르대요. 그건 반포동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신사동에 있는 사람이야 한남대교 건너면 제일 빠르지. 남산 가는 게 한남대교를 건너면. 근데 영등포 있는 사람이나 잠실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들었는데 뭐 티맵이나 뭐 어쩌구나 뭐 교통방송 TBS 보니까는 어떻다 그러고, 뭐 어디서는 CBS 뭐 어디서는 그러고, 이러니까는 어디를 건너야지, 마포대교를 건너야 되나, 잠수대교를 건너야 되나, 한남대교를 건너야 되나, 성수대교를 건너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대충 어느 다리로 건너야 되는지가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잠실에서 남산을 간다. 그럼 뭐 잠실대교 건널 수도 있고, 성수대교 건널 수도 있고, 동호대교 건널 수도 있고, 한남대교 건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 가지만 보면 되지, 마포대교는 볼 필요가 없잖아. 삥 도는 거니까. 원효대교 볼 필요 없잖아. 동작대교 볼 필요 없잖아. 이런 정도의 본인이 인사이트,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봤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품팔이 하는 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발품팔이 다녀봤자 정신만 사나워지고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공존해요. 근데 대다수의 환자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 얼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사이트를 가지신,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열에 한 둘셋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오늘 공부하러 왔다 생각해라. 뭐 수술 얘기는 난 안 하고 싶다. 환자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시켜주고 싶다. 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수술 얘기는 오늘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본인 얼굴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뭐 윤곽 3종이 좋아요, 뭐 T절골이 좋아요, 돌려깎기가 좋아요, 광대 수술 3차원 회전술이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뭐예요?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중 고정이 뭐 좋아요, 뭐 쾌광대는 어때요? 이런 얘기 아무 상관없잖아요. 본인 얼굴 얘기하기도 바쁜데. 근데 본인 얼굴 얘기도 모르면서 괜히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썰들 다 적어와서 체크리스트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 전 보면서 그런 얘기 말고 우리는 환자분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내 얼굴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술 얘기는 안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답을 드리면 반반입니다. 의미가 있다? 뻘짓이다. 그런 생각이 같이 존재합니다. 본시멘트로 뼈에 맞춰 전진하면 흉살이나 뭉침, 말할 때 어색한 느낌이 발생하지 않나요? 자, 이게 본시멘트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요. 흉살은 수술하면 무조건 생기고요. 뭉침은 흉살이 만드는 거고요. 말할 때 어색한 거는 이 뭉치면 어색해져요. 그러면 보형물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만들어내는 느낌들이에요. 그냥 째고 꼬매기만 해도 이 느낌은 생길 수 있어요. 전진을 하든 뼈를 자르든 뭐 보형물을 넣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안을 절개하고 꼬매기만 해도 요 세 가지 느낌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블로그에서 전진술을 하면 요런 게 없고 자연스럽다라고 우기는 선생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찢고 꼬매기만 해도, 절개하고 꼬매기만 해도, 어떤 뼈 조작도 안 하고 보형물도 넣지 않고 그냥 절개하고 박리하고 꼬매기만 해도 요 느낌은 생겨요. 근데 뭐 자기가 하는 전진술은 이런 게 없어서 자연스럽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약장수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멍멍이 소리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부리코 성형도 하시나요? 매부리코 하죠? 뭐 이거 안 하는 코 성형 하는 분이 있나요? 두툼한 매부리코예요. 보형물 넣는 건 싫어서 매부리 양념만 갈고 싶은데 코 수술 하죠?
매부리 갈아내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최근 검색해보니 인중 축소를 절개 없이 실리프팅 원리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저도 또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콧볼 축소도 비절개로 실로 묶는 것이 있다고. 비절개 실리프팅 인중 축소 저는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어요. 뭐 시도는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콧구멍에 올라가는 그런 거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인중이 축소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지를 치켜 입어서 다리가 짧아진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실리프팅 효과가 짧고 자주 하면 나중에 효과 없고 부작용만 커진다를 봤는데 인중 축소도 실리프팅으로 하면 효과가 오래 안 가고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인중 축소도 안 되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비절개 실리프팅 원리로 하면 부작용은 어떤 것이 예상될까요? 이게 수술 방법 자체가 완전히 뭐다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과가 지금 제 생각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없지 않을까? 그냥 마케팅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다 저렇다 말하기는 저는 조금 제가 아는 지식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된 내용들이 없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전체적으로 안 보고 사람들은 일부분만 보고 이쁘다고 느끼니 부분만 예쁘면 되는 거네요. 어떻게 이 글을,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까? 조금 놀라웠어요. 아니, 부분 눈 이쁘고 코 이쁘면 이게 이쁘다는 얘기잖아. 눈 예쁘잖아요, 이분. 입도 이쁘잖아요. 코도 이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쁘냐고요. 부분 예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데 이 글을 보고서 어떻게 부분 예쁘면 된다고 말을 하지? 기운 빠져요. 그죠? 뭐, 이 최원장 병원에 가서 경과 보러 갔는데 트라우마 생겼다.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잔다더니 화를 내더라. 뼈 잘랐는데 아픈 거지. 당연하지.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놓고 아프다고 괜히 바쁜 사람 불러낸다. 뭐, 이런 얘기들 저는 지금 한 5,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뭐, 광대뼈를 벌려놓은 게 일부러 벌려놨다. 뭐, CT는 찍을 필요 없다. 뭐, 아픈 거 당연한데 왜 귀찮게 하냐.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블로그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의사의 글이나 이런 거에서 실제 모습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분들을 평가하는 무슨 셜록홈즈도 아니고 굳이 이제 얘기하기도 귀찮은 약간 그런. 하지만 분명한 건 좀 부끄러워요. 좀 창피해요.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선생님, 광대 수술 시 좌우 광대가 높이가 크기가 다른 경우 좌우 뼈 삭제 최소화하면서 크기 높이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오늘도 어젠가? 오늘인가? 상담 오신 분이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환자분한테 이 환자분이 뭐라고 오셨냐면 요거 한번 그림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대충 그려드릴게요. 얼굴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게 코예요. 이게 귀예요. 뒤통수가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환자는요. 오른쪽, 얘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45도 광대가 튀어나왔다고 느낄 거고 왼쪽은 역광대가 튀어나왔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비대칭을 교정한다고 해서 여기 45도를 줄이고 여기 역광대를 줄이면 비대칭이 교정된 건가요? 환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5도 줄이고 여기 역광대 줄이니까 나는 얼굴이 비대칭이 교정될 거야.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전혀 교정된 게 아니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환자분 마음을 조금 달래주고 약간 보기 싫은 부분을 살짝 지워주는 그 정도 효과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칭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왜? 비대칭이라는 거는 2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뒤틀린 거라고요.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광대 수술 시 상방 고정하면 볼펜이 생기거나 상악동이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상방 고정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볼처짐을 예방한대요. 볼처짐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상방 고정을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이게 볼페임, 상악동 열림, 뭐 뼈삭제 많음,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다고 볼처짐이 예방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볼처짐이 이론적으로 안 쳐진다? 그것 역시도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 논문을 한번 쓰신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그 논문 자체는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수술한 환자들을 여러 명 6, 7년 동안 보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게 없는데 굳이 왜 이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20대 초 여대생이고 근 2년간 갑작스럽게 턱관절이 얇아져서 구강암외과 예약을 잡아둔 사람인데요. 제가 그냥 이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양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세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많이 고생하실 수 있어요. 턱관절 문제 때문이라면 양악 수술을 하세요, 그냥. 그게 뭐 기능적인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기능적인 말썽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양악을 권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 불안하시면 뭐 개인 병원 말고 대학병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형외과에서는 턱관절 문제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이쪽 부분 부정교합이랑 턱관절 문제는 치과 선생님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선생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교정을 하면 주걱턱이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머릿속에서 잘 안 그려지거든요. 요거는 제가 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거 필요 없고 턱관절이 얇아지고 계속 턱관절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면 양악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자분 광대 수술이 아니라 양악만 했는데 왜 팔자랑 입 옆쪽이 처진 건가요? 어떻게 처졌다고 이렇게 확신하시죠? 수술 전부터 이건 있었던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해요. 수술 전에도 있던 거고 입 옆쪽에 처진 거 이거는 수술 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비교하려면 판단하려면 수술 전에 없던 게 여기 생겼어야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조금은 비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수술 전에도 있던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그렇고 팔자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도 이 정도는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는 사각턱 많이 잘라서 그래서 생긴 거고 이 부분은 그거랑은 상관없고 이 부분도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양악 수술에서 여기 입이 위턱이 많이 들어가면 팔자가 조금 심해지기도 해요. 원장님, 긴 턱이랑 부정용합으로 양악했는데 아랫뼈를 덜 들어가게 수술해서 여전히 긴 턱으로 2차로 턱 끝 축소술까지 했는데 턱 길이가 길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턱 끝뼈는 신경선 아래 최대한을 잘라서 절을 자를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뼈는 많이 잘랐는데 턱살이 밑으로 늘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자분 뭐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근육을 당겨주고 살을 당겨줘서 될 내용인지 아니면은 뭐 양악을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턱뼈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글만으로 보고서 제가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입안 절개 말고 턱 아래쪽으로 절개하던데 턱 아래쪽으로 절개 저는 안 하거든요. 이런 절개는 아주 드물게 간혹 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입안 절개로 하자고 얘기를 하죠. 겉에 흉터 내는데 흉터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흉터가 썩 눈에
안 뛰는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이반절개로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환자분 상태가 뭐 턱살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턱끝 거상을 한다고 될 건 아니고 뼈 상태랑 살, 연부 조직 상태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 판단하고 남의 경우로 판단하지 말으셨길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의사들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얘기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양악을 하더라도 카운터 클럭와이즈 르포원 임팩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아는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글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이 어떤 수술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은 지양해 주세요. 왜냐면 이 환자분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비슷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걸 품평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댓글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양보드릴게요. 그래야 사진이나 CT나 영상이나 공개하는 거 동의해 주신 분들한테 누가 안 되고 저희는 그분들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원장님, 이반절개 후 사각턱뼈 이식해서 귀족 수술하면 고정관절이 뒤틀림이 실리콘보다 덜하나요? 뒤틀림은 없는데 흡수가 거의 돼서요. 한 1, 2mm밖에 안 남아서 저는 권하지 않아요. 효과도 없는 건 뭐 하려고 해요? 1, 2mm 귀족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뭐 티가 날 것 같아요? 전혀 티 안 나요. 이거 뭐 서비스처럼 해주는 병원들 많은데 저는 이거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괜히 스크류만 박혀서 나중에 스크류만 만져져요. 뼈 흡수 굉장히 많이 됩니다. 1, 2mm밖에 안 남아요. 이것도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이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뼈 이식하는 데 대해, 뼈 이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환상을 좀 버리세요. 평균 얼굴 크기 예시. 뭐 제가 뭐 크기 비율 비교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제 평균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런 건데요. 실제 얼굴 평균을 보여드릴 수가 없죠. 왜냐면 환자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연부 조직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석하는 건 뼈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살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얼굴 뼈를 보여주려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내 얼굴을 그렇게 딱 평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보여줄 사람이 없죠. 저는 웬만하면 환자분들 이렇게 자료 쓸 때 가능하면 본인 식별 안 되게 다 공개해달라고 하시는 분한테도 눈 가리고 뭐 가리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얼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두상까지 다 열어야 돼요. 눈, 코, 입도 물론이고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없거니와 그게 평균이라고 말할 케이스를 딱 찾기도 어렵죠. 평균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게 만약에 100이면 오차범위라고 해가지고 이 레인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평균이고 이건 평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건 참고 자료지 그걸 스탠다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균은 평균일 뿐, 참고 자료. 중간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스탠다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눈 수술 등 수술을 하면 잠붓기가 빠지는데 1년 정도 걸리던 사람인데요. 또 어쩌고저쩌고 이제 수술을 하니까 안면 유지 인대가 손상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안면 유지 인대 CT로도 안 보이고 수술할 때 째고 봐도 거의 짜장면 싸는 랩처럼 얇은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CT나 뭐 어떤 영상으로 이게 나오지 않고 또 그거를 재건하거나 복구하는 거 아니다. 그냥 흉살처럼 다시 붙어서 그게 안면 유지 연대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자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요? 재생이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저한테는 좀 이제 지겨워진 얘기인데 왜냐하면
볼처짐이나 어떤 그런 처짐 문제를 왜 자꾸 안면 유지 인대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냐는 거죠. 안면 유지 인대가 처짐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거는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인터넷상에 그걸 갖고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매달려서 그러면 이거를 재생이나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힐라이트나 비타민 복용이나 화장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막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살짝은 미세 세계에 있는 그런 조직을 뭐 CT 엑스레이로 보면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뭐 무슨 약 먹으면 될까요? 수술하면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나요? 꼬매주면 되나요? 막 이런 생각들. 이마 처짐이 온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마 처짐이 온 것도 아닌데 온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불안해서 많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미 수술한 건 수술한 거고. 이미 회복해서 괜찮다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처짐이 오면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확실한 건 안면 유지인지 때문에 유지인대 때문에 이마 거상한 게 다시 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면 유지인대 프레임에서 제발 좀 벗어나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볼처짐 영상 시리즈로 만들어 놓은 거 좀 길지만 그거 다 보셔야 돼요. 정말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다면. 근데 그거 안 보고서 자꾸 부분 얘기하면서 질문 계속 지금 5, 6년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고 계신데 솔직히 조금 지쳐요. 차라리 그 영상 그래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시간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부분 다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본인 프레임에 빠져서 못 태어나는 거니까 이번 분에서는 좀 벗어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코 수술한 지 10개월 지났는데요. 늑연골로 고양이 수술하면서 코를 높였어요. 제가 한 방식과 100% 일치하지는 않겠으나 첨부된 사진처럼 수술을 한다는데 비순각이 고양이 보형물로 넣어둔 늑연골 조각을 제거하면 코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코끝이 조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전 노블캣을 받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이거 제거하고요. 여기다가 노블캣 만들어서 이거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거 열어보고서 여기가 의미가 없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고,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요 연골을 살리면서 노블캣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그냥 맡기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능한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얼마 전 선생님 병원에서 마지막 1년차 CT를 찍고 더 이상 걱정 말고 살라고 하셔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인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친구가 깔아뭉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돼가지고 CT 대학병원도 가고 영상의학과도 가서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가 봤더니 이거 많이 오셨던 분이죠. 딱 봐도 알겠죠. 이거 광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오른쪽 광대가 관절 침범해가지고 다시 재수술 받고 고정하신 분이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사진 남겨주신 것으로만 보면 뼈 다 붙어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뼈 이렇게 부분 3장 갖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요 CT만 보고서 판단하면 지금 전에 봤던 CT랑 다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뼈가 부러지고 이상이 있으면 손도 못 대고 아프고 멍들고 피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그냥 괜찮으려니 제가 잊고 지내라고 했잖아요. 이제 걱정 말고 잘 살라고 하셔서 걱정 말고 막 살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세요. 제가 뭐 이름을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지 알겠어요. CT만 봐도. 근데 또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건강히 지내시면 되고 두드려 맞으면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난주 방송할 때 Q&A 못 드려가지고 조금 답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하고요. 오늘 그래도 밀린 답들 좀 드리느라고 조금 서둘러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기 전에 카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카페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 여기다가 궁금한 키워드 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좀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도 한 1년 넘게 하고 블로그도 지금 한 6, 7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만 바뀌지 계속 같은 질문을 제가 매주 같은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게 조금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본인 얘기니까 처음이지만 저는 10년째 같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들 피하려고 이런 자료들 계속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카이브라고 해서 여러분 찾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또 정리까지 해가지고 서칭할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주시면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조금 효율적으로 저희가 방송하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